야, 이 개자식아! 네가 내 눈을 더럽혔어! 11월의 포항. 영일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몰고 와 얼룩무늬 군복을 뚫고 들어가 떨고 있는 사내들의 살을 파고들었다. 해병대 제1사단 의장대 대열 속에서 김민주는 맨 끝자리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그는 앙상한 어깨를 최대한 움츠리고 진흙투성이의 군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늘만큼은 저승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이곳 생지옥 같은 곳에서 약자의 기도는 강자들에게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야, 김씨 개자식아! 걸걸하고 싸구려 담배 냄새에 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몸서리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동욱 중사였다. 추성! 민주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엉성한 자세로 경례를 했다. 정강이를 가격하는 발길질에 민주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고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비명을 참았다. 기곳에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건 더 맞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박동욱은 허리를 숙여 민준의 귀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독사 같은 말투로 속삭였다. 너 때문에 내 눈이 썩는다. 네놈 서 있는 꼬라지가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모욕하고 있어. 오늘 밤 점호 끝나고 4번 창고로 와라. 격리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중대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동정어린 눈길조차 보내지 못했다. 이 폭력보다 더 무서웠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는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변기에 머리를 박히거나 치약을 억지로 삼키거나 아니면 단순히 박동욱이 축구 도박에서 진 화풀이 대상이 되어 샌드백 신세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막사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빗발치는 총탄 소리처럼 들렸다. 민주는 창고에서 2시간 동안 시달린 끝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침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이곳에서 눈물은 사치였다. 가슴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매달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서늘하게 엄마,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민준이 속삭였다. 목구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첨이 전화기가 진동했다. 사채업자에게서 온 문자였다. 은희, 마감은 다음 주까지다.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병원에 가서 네 늙은 애미 산소 호흡기 떼버릴 줄 알아. 민주는 정이 깨진 삼성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쥐덫과 도둑고양이 사이에 갇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신세였다.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목숨도 부지해야 했다. 절망감이 심장을 조여와 가슴속을 무거운 납덩이처럼 짓눌렀다. 3일 후 민주는 3번 위병소 근무에 배정되었다. 그곳은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소나무 숲과 오래된 폐차장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이곳의 사람들보다 귀신이 훨씬 더 얌전하게 느껴졌다. 시계 바늘이 새벽 우시를 가리켰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초소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나른하게 주위를 훑고 지나갔다. 모르탑에 순찰을 돌았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갑자기 오래전 폐쇄되어 봉인된 장비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쥐소리도 아니었고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신음소리와 욕망에 찬 음탕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소리였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든 민주는 손전등을 끄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는 녹슨 드럼통 더미 뒤에 숨어
썩은 나무 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의 광경에 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야전 랜턴의 누르스름한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민준불 뒤에 숨겨진 검은색 벤츠 G클래스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개인 차량이었다. 한태섭 소령의 차였다. 한태섭이 한 여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눈은 술과 욕망으로 시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군복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거 놔! 한소령, 당신 미쳤어? 떨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민주는 경악했다. 이수진 중이었다. 여단에서 강철 장미라 불리는 군의관이었다. 그녀는 진지하고 차갑기로 유명해서 그 누구도 감히 농담조차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수진아, 고고한 척 그만해. 한태섭이 비웃으며 거칠게 그녀의 상의 단추를 뜯어냈다. 네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면 뭐해? 이 포항 땅에서는 내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부대를 먹여 살린다고 알아들어? 얌전히 하룻밤 봉사하면 네가 추진하는 그 멍청한 야전병원 프로젝트 우리 아버지가 승인해 주라고 할게. 이 쓰레기 같은 자식, 군사 법정에 세울 거야. 이수진이 소리치며 그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한태섭에게 손목을 잡히고 말았다. 법정? 그가 크게 웃자 곰팡이 냄새나는 공간에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누가 널 믿어줄 것 같아? 승진하려고 상관을 유혹한 해프년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네가 내 앞에서 먼저 옷을 벗었다고 증언해줄 지민이 줄을 섰어.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라 한들 딸이 군대에서 몸이나 파는 창녀라는 게 알려지면 그 명성이 남아나긴 할까? 말을 마치자마자 한태섭은 이수진을 구석에 버려진 낡은 매트리스 위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가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고 뛰쳐나가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뼛속 깊이 박힌 공포가 그를 마비시켰다. 만약 뛰어든다면 죽을 것이다. 한태섭은 그를 죽이거나 죽느니만 못한 꼴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양심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찰나 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켰다. 카메라 렌즈가 문틈 사이로 그 모든 상황을 담기 시작했다. 처툰 한태섭이 이수진 위를 덮치는 모습, 옷이 찢겨나가는 소리,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희미한 조명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그의 추악한 얼굴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안 돼! 사람 살려!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준이 촬영한 지 약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민준 옆에 있는 드럼통 위로 훌쩍 뛰어오르며 양철 양동이를 넘어뜨렸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어발겼다. 창고 안 한태섭이 멈칫했다. 그가 문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눈빛이 단도처럼 서늘했다. 누구냐? 민주는 기겁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팬티 속, 지금으로선 유일하게 안전한 곳에 쑤셔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그는 가시덤불을 뚫고 달렸다. 가시에 긁혀 얼굴이 찢어지고 흙탕물이 튀어올랐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거기서! 어떤 새끼야!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한태섭이 총을 꺼내든 것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공용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그는 재빨리 수도꼭지를 틀고 세수하는 척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화장실 문이 쾅 열렸다. 한태섭이 들어왔다. 손에는 여전히 K5 권총이 들려 있었고 온 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숨결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주위를 훑어보다가 그곳에 있는 유일한 병사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흐르는 물이 식은땀을 가려주었다. K유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례 자세로 경례했다. 충성! 보고드립니다. 이병 김민준, 세면 중이었습니다. 한태섭이 다가와 차가운 총구를 민준의 관자놀이에 들이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신병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뜯어보듯 관찰했다. 너 방금 어디서 왔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보고, 저 배가 아파서 뛰어왔습니다. 여기 온 지 10분 됐습니다. 민준은 거짓말을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최대한 멍청해 보이려 했었다. 한태섭이 진흙투성이인 민준의 군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준은 숨을 멈췄다. 다행히 오늘 비가 와서 누구의 군화든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총을 내렸지만 여전히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만약 네 놈이 봐선 안 될 걸 봤다면 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소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크게 소리쳤다. 한태섭은 민준의 발치에 침을 택 뱉고는 등을 돌려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 민준은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다.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지금 핵폭탄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안전핀은 이미 뽑혀 있었다. 다음 날 부대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강간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니었다. 이수진 중위가 복장 규정 위반과 근무 중 음주로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이었다. 명백한 왜곡이었다. 민준은 잡무를 하던 중 장교 식당에서 이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목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목격자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떨어져 앉아 숟가락을 쥔 손을 떨며 밥을 뜨려 했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피해자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는 저렇게 뻔뻔하게 활보하는가? 그날 오후 민준은 한태섭 소령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그 방은 병사들의 초라한 막사와는 달리 벨벳 카펫이 깔린 호화로운 곳이었다. 한태섭은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비싼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박동욱 중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도살자 같은 놈이었다. 김민준, 한태섭이 입을 열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민준은 부동자세로 섰다. 뒷목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보고 그렇습니다. 한태섭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민준 가족의 대출 기록과 어머니의 진단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5천만 원.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나한테는 전혀 밥값 정도지. 그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와 마치 큰형처럼 어깨를 툭툭 쳤다. 어젯밤 4번 창고 앞을 지나가던 도둑고양이가 말이야. 혹시 휴대폰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았나? 명백한 협박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심리전을 걸고 있는 것이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인정하면 죽는다. 부인하더라도 증거를 찾아내면 죽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수령님께 보고드립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한태섭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도둑꾼 고양이 말입니다. 아주 많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녀석도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자기가 잡아먹힌다는 걸요. 녀석은 그저 배불리 먹고 싶을 뿐입니다. 이내 교섭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손뼉을 짝짝 쳤다. 똑똑하군. 아주 훌륭해. 난 너처럼 눈치 빠른 놈이 좋더라.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두툼한 봉투와 조기 진급 결정서를 꺼냈다. 여기 현금 1천만 원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 삼성병원 VIP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내가 손 써주지. 병원비는 내가 전액 지원한다. 그 대가로. 그가 민준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눈빛이 칼라이처럼 날카로웠다. 네 휴대폰은 지금 당장 수영을 시켜야 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넌 내 사람이다. 어떤 개새끼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민주는 돈 봉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다. 복통욱의 괴롭힘을 끝낼 수 있는 돈이었다. 그저 동영상을 지우고 이 중이의 고통에 대한 진실을 지워버리기만 하면 됐다. 그는 박동욱을 곁눈질했다. 평소엔 그렇게 으르렁대던 중사가 한태섭 앞에서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말고 있었다. 브레이킹을 라이프로 무섭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했다. 민주는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봉투에 닿았다. 염산 죄책감이 염산처럼 오장육부를 녹여내리는 것 같았지만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다. 저 알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한태섭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었다. 좋아, 이제 꺼져. 명심해.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민준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다.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그는 동영상을 지우지 않았다. 그는 군화 밑창에 숨겨둔 메모리 카드에 영상을 몰래 복사해 두었고 휴대폰은 그날 밤 한태섭이 보는 앞에서 박살내 바다에 던져버렸다. 양심을 배신한 이 행위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민주는 몰랐다. 한태섭의 돈을 받은 것이 그를 동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이자 앞으로 벌어질 더 끔찍한 범죄의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민준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급변했다. 멸시받던 이등병에서 갑자기 박중사의 총애를 받는 몸이 되었다. 힘든 작업에서 열애되었고 심지어 특별 배식까지 받았다. 이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자들은 이제 시기와 경계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이 중이의 비명소리가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일주일 뒤 이수진이 부대에 복귀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밑은 퀭했으며 텅 빈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피했다. 진짜 비극은 한태섭이 건드리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더러운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다. 부대로 술을 밀반입하거나 군수창고 장부를 조작하는 일, 그리고 최악인 것은 이 중이를 감시하는 일이었다. 그년이 어디를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보고해. 한태섭이 전화로 명령했다. 그는 그녀가 고발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의 약점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싶어 했다. 아구판주는 어쩔 수 없이 스토커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수진이 면회실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과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장을 입은 남자는 변호사나 기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꽤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습관적인 두려움 때문에 한태섭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이수진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보여주는 처절한 나약함이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양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꿈틀거렸다. 김민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녀를 망가뜨린 놈을 돕고 있잖아. 그는 보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한태섭의 정보망을 과소평가했다. 막 OS 박동욱이 멀리서 민준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가시, 민준은 잠결에 침대에서 끌려 나왔다. 박동욱과 덩치 큰 병사 2명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부대 뒤편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한태섭이 야구 방망이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신사다움은 사라지고 날 것 그대로의 잔인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사람답게 살 기회를 줬더니 주인을 무는 개새끼 흉내를 내? 한태섭이 이 사이로 쉭쉭거렸다. 퍽! 옆구리에 꽂힌 강렬한 타격에 민준의 갈비뼈가 즉시 으스러졌다. 그는 피를 토하며 차가운 땅바닥을 뒹굴었다. 내가 네 놈이 그 기자 새끼 만나는 거 숨긴 줄 모를 것 같아? 한태섭이 민준의 손을 군화발로 지시겼다. 내 돈은 받아 처먹고 충성심은 아주 싸구려네. 소소릉님, 살려주십시오. 민준이 애원했다. 살려달라? 그래, 좋지. 한태섭이 비릿하게 웃었다. 하지만 난 희생양이 하나 필요해. 군수 창고에 숨겨둔 마약 말이야. 헌병대에서 곧 감사가 나올 거야. 그 물건 주인이 누가 될 것 같아? 민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에게 마약 밀매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다. 군대에서 마약 범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었다. 박중사, 현장 세팅해. 이 새끼가 약에 쩔어서 사채비 때문에 막 나가는 걸로.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한태섭이 차갑게 명령했다. 민준은 구타 끝에 기절했다. 눈을 떴을 때는 수사단 유치장이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앞에는 군부대 내 금지 약물 소지 및 유통이라는 죄명이 적힌 기소장이 놓여 있었다. 지옥문이 공식적으로 닫혔다. 민준에게 퇴로는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자유, 그리고 어머니를 구할 희망까지. 모래하지만 절망의 밑바닥에서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적수비를 군화 밑창에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떠올렸다. 놈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죄수복으로 갈아입혔다. 군화. 내 군화는 어디 있지? 1여단 수사단 신문실은 민준이 가본 그 어떤 곳보다 차가웠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콘크리트 사방벽. 사형수의 꺼져가는 심장 박동처럼 깜빡빡거리는 형광등 불빛만이 웅웅거렸다. 민준의 맞은편에는 최준희가 앉아 있었다. 늘어진 얼굴 가죽에 뱀처럼 교활한 눈을 가진 수사관이었다. 그는 수사관이었다. 대신 더 무서운 무기를 사용했다. 바로 절망인준에. 얼굴에 훅 내뿜으며 말했다.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어. 창고에서 발견된 약봉지에는 네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그런데도 부인할 텐가? 전 억울합니다. 그들이 제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전 마약에 손댄 적 없습니다. 민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두 손은 의자에 단단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손목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억울해? 최준희가 비웃으며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박동욱 중사와 같은 중대원 3명의 진술서다. 다들 네가 울타리 쪽에서 낯선 사람과 거래하는 걸 봤고 평소에도 약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어. 민주는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보았다. 한솥밥을 먹고 한방에서 자던 전우들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아니나 한태섭이 던져주는 콩고물을 위해 기꺼이 그를 팔아넘긴 것이다. 여기 사인해. 최준희가 자백서를 앞으로 밀었다. 인정하면 내가 힘써서 형량은 낮게 받게 해주지. 5년. 하지만 군사재판까지 가서
군의 명예를 더럽힌 마약 사범으로 찍히면 최소 15년은 살아야 할 거야. 네 어머니 15년이나 기다려 주실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는 멈칫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또각, 또각. 군화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한태섭이 들어왔다. 칼같이 다림질된 군복. 가슴에는 가식적인 훈장들이 번쩍였다. 멀그가 최준이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소설형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한태섭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마치 죽어가는 바퀴벌레를 보듯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하여 민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의 어머니가 낡아빠진 이동식 침대에 실려 삼성병원 정문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산소 호흡기는 떼어져 있었고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잡상인 쫓아내듯 그녀를 몰아내고 있었다. 엄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가려 했지만 수갑줄에 걸려 뒤로 나동그라지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한태섭이 혀를 찼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말 잘 들으면 병원비는 전액 지원한다고. 근데 네가 배신을 때렸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지원금 중단 통보를 했지. 퇴원 조치된 거야. 듣자하니 지금 서울의 어느 허름한 여관방에 누워 계신다던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이. 아마 이틀? 이틀이면 끝나겠지? 이 개자식아, 죽여버릴 거야. 한태섭, 널 죽여버릴 거라고. 민주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얼마나 격렬하게 몸부림치는지 강철 의자가 덜컹거렸다. 한태섭이 일어나 민준의 뺨을 후려간겼다. 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라에서 정의는 돈과 권력을 가진 놈들 거야. 네 어미를 살리고 싶어? 그럼 사인해. 자백서에 사인하면 사람 시켜서 그 노인네 당장 병원으로 다시 모셔다 줄 테니까. 만약 헛짓거리하면 네 어미가 숨 끊어지는 꼴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게 될 줄 알아. 그는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고는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생각할 시간 1시간 준다. 모레 군사재판이 열려 날 또 실망시키지 마라. 서프레싱 군이 쾅 닫혔다. 민주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차가운 사방벽에 메아리 쳤다. 다 돈과 검은 권력의 힘 앞에 철저하게 패배했다. 군의관실. 이수진 중위는 환자의 차트를 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다. 이병 김민준이 마약 밀매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여단 전체에 퍼졌다. 걸 여자의 직감 그리고 의사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준, 그 소심한 병사. 그녀를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아이. 어머니 걱정에 눈망울이 맑았던 그 아이가 마약왕일 리 없었다. 퐁보다 그녀는 4번 창고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을 기억했다. 이상한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쫓아 밖으로 뛰쳐나가던 한태섭의 당황한 눈빛. 목격자가 있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민준이 그 목격자라면 이 마약 사건은 입막음을 위한 쇼다. 그녀는 한태섭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알고 있었다. 누구야?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이병 김민준입니다. 혀를 깨물었답니다.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청진기를 낚아채고 응급실로 달렸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발은 침대 난간에 수갑으로 묶여 있었다. 입가는 피범벅이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호흡은 희미했다. 헌병 2명이 밖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비키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수진이 막아서려는 헌병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한소령님 지시로 접촉 금지. 과다출혈과 질식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판결도 안 난 용의자가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난 의사고 이건 내 명령이야. 수진이 눈을 부라렸다. 그 기세에 눌린 헌병들이 쭈뼛거리며 문 밖으로 물러났다. 수진은 재빨리 커튼을 치고 민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혀의 상처는 깊지 않았다. 탈진과 정신적 충격으로 기절한 것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강심제를 투여야 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을 보자 그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려했다. 쉿! 수진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의 귀에 속삭였다. 겁내지 마. 난 그놈 편이 아니야. 김민준, 날 봐. 그날 밤 4번 창고에 있었지? 맞지? 민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 봤어? 절거리며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다 끝났습니다. 그놈이 다 가져갔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수진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증거는 어디 있어? 휴대폰은 뺏겼잖아. 휴대폰 말고 메모리 카드요. 민준이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제가 숨겼습니다. 군화 밑창에 오른쪽 군화 뒤꿈치에. 내 군화는 어딨어? 감옥 들어올 때 뺏겼습니다. 모릅니다. 민준이 절망했다. 수진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죄수의 소지품은 보통 영치품 창고에 처박히거나 간소들이 쓸만한 건 슬쩍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흙투성이의 낡은 군화를 누가 탐내겠는가? 아니, 잠깐. 알았어, 민준아. 내 말 잘 들어. 수진이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죽지 마. 살아서 법정에 서야 해. 네 어머니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오늘 당장 군 병원으로 모실 거야. 비밀리에. 우리 아버지가 군 내실권은 한씨 집안보다 못해도 명색이 상원의원이야. 대놓고 막지는 못해. 민준의 눈동자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저 정말입니까? 약속해. 날 믿어. 모레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그 메모리 카드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응급실을 나섰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수진은 헌병대 유치장으로 달려가 군의관 직권을 이용해 위생 점검 명목으로 내부를 뒤졌다. 그녀는 영치품 창고를 몰래 샅샅이 뒤졌다. 민준의 옷은 구석에 던져진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봉지를 찢어 발겼다. 미더덜너덜해진 군복은 있었지만 군화는 없었다. 젠장. 그녀가 나지기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태연한 척 어린 헌병에게 물었다. 이 죄수 군화 어디 갔어? 무좀이 있는지 확인해서 전염을 막아야 하는데. 헌병이 머리를 극적였다. 아, 그 군화 말입니까? 박동욱 중사가 가져갔습니다. 자기 군화가 걔한테 물려 찢어졌다면서. 이 녀석 건 새 거니까 잠깐 빌리겠다고요. 어차피 이놈은 감옥에서 썩을 텐데 신발이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박동욱. 또 그 자식이다. 수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한태섭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는 놈이 자기 주인을 감옥에 보낼 증거가 담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있다니. 이건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은 메모리 카드가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 나쁜 소식은 의심을 사지 않고 어떻게 저 깡패 같은 놈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내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체육대회를 대비해 전중대가 연병장에 집합해 있었다. 박동욱은 민준의 군화를 신고 으스대며 신병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수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계획이 필요했다. 직접 달라고 한다? 안 된다. 훔친다? 너무 위험하다. 그녀는 의무대가 훈련병들을 위해 이온 음료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강력한 설사약 한 팩을 몰래 중대장용 물통에 탔다. 식탐 많은 박동욱이 몰래 훔쳐 마실 게 뻔한 바로 그 물통이었다. 예상대로였다.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던 박동욱은 땀범벅이 되어 탁자로 달려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중대장의 물통을 집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15분 후
약효가 나타났다. 박동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배를 움켜쥐고 야전 화장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수지는 이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 위생을 점검하는 척했다. 박동욱이 화장실 칸으로 뛰어들어가며 급하게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었다. 검은 그는 똥을 쌀 때 더럽고 거추장스럽다며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군화를 문 밖으로 툭 찼다. 천재이로의 기회였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녀는 재빨리 오른쪽 군화를 집어들고 작은 수술용 메스로 뒤꿈치 안창을 살짝 째냈다. 고무 밑창 아래로 딱딱하고 작은 물체가 만져졌다. 검은색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가운 주머니에 쑤셔서 넣고 신발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누구요? 안에서 박동욱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기위생 점검입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하고는 신속히 자리를 떴다. 모아포 지약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손에 넣었다. 총알은 장전되었다. 재판 당일 제1사단 군사법정은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한태섭이 전 군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요구한 것이었다. 방청석은 장교와 병사들로 가득 찼다. 만 한태섭은 맨 앞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코미디 연극이라도 관람하듯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한성그룹 회장도 VIP석에 앉아 군 판사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듯했다. 민준이 끌려 들어왔다. 손발엔 족쇄를 찾고 얼굴은 퀭했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타오르는 쥐물을 담아 한태섭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수진이 진통제 사이에 끼워보낸 쪽지를 통해 이미 알린 뒤였다. 찾았어. 싸워. 군 검찰관이 기소장을 낭독하며 조작된 증거들을 나열했다. 지문,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범행 동기로 민준 가족의 빚까지 들먹였다. 피고인 김민준, 혐의를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지루하다는 듯 건조하게 물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쇠사슬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재판장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강하게 법정을 울렸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한태섭이 눈썹을 치켜떴지만 비웃음은 여전했다. 그는 저 녀석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그럼 증거가 있나? 아니면 그저 말뿐인가? 퍽기분 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짜증스럽게 물었다. 증거 있습니다. 민준이 크게 외쳤다. 하지만 제가 마약을 팔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왜 누명을 썼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0632 법정 정문이 활짝 열렸다. 이수진 중위가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법원 빔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을 든 채 걸어 들어왔다. 이중위, 지금 뭐 하는 건가? 재판 중이야. 재판장이 소리쳤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군사소송법 제35조에 의거 즉시 제출해야 할 새로운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수진이 헌병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증언대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한태섭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헌병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리라고 눈짓했다. 멈추시오! 맨 뒷줄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수진의 아버지 이중길 국회의원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은 엄숙했다. 내 딸이 말하게 두시오. 만약 저 아이가 틀렸다면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적 책임을 지겠소. 하지만 누구든 진실을 막으려 한다면 범죄 은닉 행위로 간주하겠소. 이 의원의 등장에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 재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감히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수지면 재빨리 USB를 꽂았다. 재판장님, 이것이 11월 15일 밤 4번 창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태섭 소령이 입막음을 위해 이 마약 연극을 꾸며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흔들리지만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한태섭이 수진을 짓누르는 장면. 치! 옷 찢어지는 소리. 네 아버지가 의원이면 뭐해? 이 포항 땅에서는 내가 왕이야. 그의 추악한 욕설과 병적인 표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청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경멸과 충격에 찬 시선들이 한태섭에게 쏠렸다. 한태섭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꺼! 당장 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전현이 AI를 쓴 거라고 끄란 말이야. 그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노트북을 뺏으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민준이 온몸을 던져 그를 들이받았다. 쾅! 똑똑히 봐! 저게 네 진짜 얼굴이야. 민준이 그의 면전에 대고 고함쳤다. 영상은 한태섭이 문 쪽을 향해 총을 겨누며 누구냐? 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끝났다. 법정의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태섭 소령은 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후 김민준 이병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이병의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협박해 침묵을 강요했고 결국 영원히 감옥에 가두기 위해 마약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박동욱 중사는 공범입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박동욱은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말 그대로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말을 더듬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있을 뿐입니다. 소령님이 시켜서. 박동욱의 자백은 한태섭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체포해! 이 의원이 명령했다.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한태섭이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아버지 한성그룹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버리고 이미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간 뒤였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한태섭의 손목을 조였다. 그는 미친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지무에 찬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적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정의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났다고 폭풍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시작점에 불과했다. 한태섭이 이수진 중위를 폭행하는 영상은 15분 만에 SNS에 유출되었다. 네이버,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대중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제과 군대의 권력 남용에 이미 예민해져 있던 국민들은 한성그룹과 국방부에 맹렬한 비난을 쏟아부었다 했고 단 하루 오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국방부 격리수용소. 한태섭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계급장은 뜯겨나갔고 화려했던 장교 정복 대신 칙칙한 청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변호사 불러! 그가 새창살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쾅! 쾅!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문이 열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성그룹의 수석 변호사. 지난 20년 동안 그들 가족을 섬겨온 사람이었다. 그는 평소의 굽실거림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도련님, 아니 한태섭 씨.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다. 회장님 지시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한태섭이 종이를 낚아챘다. 한성그룹의 공식 보도자료였다.
한사는 한태섭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그룹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상속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뭐야? 노친내가 미쳤어? 난 외아들이라고. 부들부들 떨며 종이를 떨어뜨렸다. 혼외자가 있습니다. 한태섭 씨. 미국에서 유학 중인 15살짜리 아드님이 계시더군요. 그분이 새 후계자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룹을 살리기 위해 도려내야 할 썩은 한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선 변호인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변호사는 등을 돌려 나갔고 한태섭은 독방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가 민준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그 기분을 처절하게 맛보고 있었다. 한편 박동욱 중사의 운명은 더 비참했다. 그는 배경도 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들이나 폭력적인 지휘관을 증오하는 다른 군 범죄자들과 함께 수감되었다. 매일 밤 7번 방에서는 박동욱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4번 창고에서 민준에게 가르쳤던 교육을 이제는 감방 동기들이 그에게 훨씬 더 꼼꼼하고 잔혹하게 복습시켜주고 있었다. 마루 감옥의 정의에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었다.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고 배신자는 편히 살 자격이 없다는 것. 민주는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었다. 기소는 취하되었다. 하지만 그는 환호하는 영웅처럼 걸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절뚝거렸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영혼에는 낫지 않을 흉터가 얼기설기 새겨져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자 민주는 현기증을 느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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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그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공포 반응이 다시 도졌다. 김민준 씨,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소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마약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그때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혼란스러운 군중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이수진 중이었다. 사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꼈지만 강인한 기품은 여전했다. 가자, 차가 저기 있어. 그녀가 작게 말했다. 차에 타자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주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스쳐 지나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수진이 알렸다. 아버지가 주선했어. 이번엔 공식적인 거야. 한씨 집안의 더러운 적선이 아니야. 비용은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에서 나갈 거야. 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중이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영수비를 다 잃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전 전역할 겁니다. 의사 말이 PTSD랑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복무하기 힘들다더군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서 엄마 간호할 겁니다. 그리고 살 겁니다. 놈들 보란 듯이 아주 잘 살 겁니다. 차가 병원 정문 앞에 멈췄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에서는 먼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 6개월 후 항구 도시 포항에 봄이 찾아왔다. 겨울의 매서운 바닷바람은 물러가고 해안 도로를 따라 벚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주다. 대법원 군사법정에서 제1여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생중계되었고 수백만 명이 지켜보았다. 한태섭은 10kg이나 빠져 해골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서서 떨고 있었다. 오만함도 든든한 배경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비열한 성범죄자이자 권력 남용범일 뿐이었다.
고고인 한태섭.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했다. 강간치상, 직권남용, 무고, 마약류 불법 수지 및 함정 수사,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 주문, 징역 25년, 군적 박탈,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쾅, 쾅, 쾅. 25년. 재벌가 출신 고위 장교에게 내려진 전례 없는 중형이었다. 법정 안은 물론 밖에 광장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동욱은 공범 및 하극상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판결을 듣자마자 어린애처럼 펑펑 울며 엄마를 찾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는 작은 병실에서 TV를 껐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고 조심스럽게 사과를 깎고 있었다. 끝났니? 어머니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엄마. 다 끝났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의 21년 인생 중 가장 편안한 미소였다. 민준은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이등변이 아니었다. 그는 시립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했고 고함 소리도 폭력도 없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법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컨처시너스는 무덤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주는 약속 문자를 받았다. 장소는 영일만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그가 휴대폰을 바다에 던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수지는 먼저 와 있었다. 군복은 없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잘라 훨씬 젊고 활기차 보였다. 건주도 접하. 안녕 미래의 변호사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누나. 민준이 쑥스러운 듯 자리에 앉았다. 계급 없이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공부 꽤 잘한다며? 수진이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나중에 실습 필요하면 의원실 법무팀은 언제든 열려있대. 감사하지만 제 힘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권력에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비록 좋은 권력이라도요. 민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훌륭해. 생각보다 훨씬 어른이 됐구나. 그들은 앉아서 오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4번 창고나 구타,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은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휴대폰처럼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 폴루냐는 뭐 하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제대 군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소를 열 거야. 수진이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 군대 시스템은 한태섭 같은 괴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너나 나 같은 침묵하는 피해자들도 만들어내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싶어. 그리고 나 자신도.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이제는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아,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후회하니? 그 동영상 찍은 거 말이야. 만약 네가 침묵했다면 돈도 받고 어머니도 더 빨리 치료받고 너도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박민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한태섭의 돈 봉투를 받았을 때의 그 비참함, 수진의 절망적인 눈빛, 신문실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죽도록 후회했던 적도 있었죠. 민준이 고백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면 전 똑같이 찍을 겁니다. 침묵은 제 영혼을 가장 빨리 죽이는 길이니까요. 제 몸의 상처는 낫겠지만 양심의 상처는 평생 안 나았을 겁니다. 지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하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멍청하지만 가장 용감했던 선택을 위하여. 챙!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파도가 모래사장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은 지나갔다. 오늘 포항의 하늘은 눈 시리게 파란 희망과 자유의 색이었다. 민주는 앞길에 여전히 가시밭길이 있을지 모르고 악은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가장 거대한 괴물, 바로 자기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다.